결혼식 일주일 전 나는 꿈에 그리던 발령장을 받아들었다. 월급 800만 원, 서초동 오피스, 그리고 내 전용 명함에 새겨진 직함. 수석 연구원 윤서. 나는 회사 화장실 거울을 보며 꼬박 30초 동안 웃음을 지었다. 그러고는 남자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고급 청주를 한 병 사서 우리가 함께 사는 합정동 전셋집을 향해 거의 뛰다시피 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월말마다 날아오는 신용카드 청구서 때문에 더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에게 빨리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A4 용지 2장이 놓여 있었다. 그의 표정은 좋은 일을 축하하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게 면접을 보려는 사람 같았다. 서하야, 이거 한번 읽어보고 서명해. 나는 고개를 숙여 종이의 제목을 확인했다. 결혼 후 재무 독립계약서. 제1조, 양측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제7조, 공동생활비는 엄격하게 1대1 비율로 분담한다. 제12조, 어느 일방도 혼인관계를 이유로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청주병을 식탁 위에 살그머니 내려놓았다. 그리고 3초간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동혁아, 이 결혼 나 안 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회의실 천장의 백열등이 기다란 회의용 탁자 위로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본부장은 짙은 남색의 벨벳 폴더를 테이블 너머로 밀어보냈다. 나무 무늬 시트지에 종이가 스치며 스윽하는 가벼운 마찰음이 났다. 수석 연구원 윤서하. 상여금 포함 연봉 약 1억 2천만 원. 넓지 않은 회의실 안에 본부장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하얀 연구용 가운을 입은 38명의 연구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다소 어수선했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그 남색 폴더를 건네받았다. 폴더 테두리의 벨벳 소재가 손끝에 까슬하게 닿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발령장 우측 하단에 찍힌 새빨간 회사직인의 시선을 머물렀다. 태성 바이오 제약. 이곳에 몸담은 지도 벌써 7년째였다. 매일 배양 접시나 닦던 말단 연구원에서 시작해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이끄는 팀장을 거쳐 이제는 수석이 된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오늘 밤 어떻게 축하 파티를 할지가 아니었다. 남자친구가 이 숫자를 보면 매달 날아오는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며 한숨 쉬는 일은 더 이상 없겠구나 하는 안도감이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서하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폴더를 활짝 펼쳐놓고 스마트폰을 꺼내 1억 2천만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췄다. 찰칵. 셔터를 누른 뒤 채팅 앱을 여러 맨 위에 고정해둔 남자친구의 대화방을 터치했다. 발령장 받았어. 연봉도 확정됐고. 그녀는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는 깜빡이는 커서를 2초 정도 바라보다가 백스페이스를 눌러 지워버렸다. 오늘 일찍 들어와. 좋은 일 있어? 그녀는 이 문장도 다시 지웠다.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손가락은 결국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고 기기를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이런 일은 역시 얼굴을 보고 직접 말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정시에 카드를 찍고 건물을 나섰다. 서초동에서 합정동으로 향하는 지하철 노선은 오늘따라 유난히 붐볐다. 환승 구간에서 백팩을 맨 퇴근길 직장인에게 어깨를 2번이나 부딪혔지만 평소처럼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홍대 입구역을 빠져나온 그녀는 한 블록을 돌아 골목 모퉁이에 있는 주류 전문점으로 들어갔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화려하게 포장된 술병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녀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청주 한 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가격은 7만 원. 남자친구가 대리로 승진했을 때, 그녀의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의 합정동 전셋집을 계약했을 때처럼 둘의 삶에 축하할 만한 일이 생길 때면 그들은 항상 이 브랜드의 청주를 샀다. 점원이 종이봉투에 술병을 담아 건넸다. 봉투 밑바닥이 제법 묵직했다.
서한은 종이봉투를 들고 거리를 따라 합정동 전셋집으로 걸어갔다. 10월의 저녁 바람이 얼굴에 스치며 건조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남겼다. 공동 현관의 도어록에 6자리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리릭하며 인식이 완료되었다는 전자음이 울렸고 무거운 방화문이 틈을 보이며 열렸다. 현관의 센서 등이 켜졌다. 서한은 단화를 벗고 실내용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고개를 들어 안쪽을 보니 거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식탁 위 펜던트 조명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남자친구는 식탁의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헐렁한 실내복 차림으로 소파에 기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아니었다. 외출할 때 입었던 회색 셔츠 차림 그대로였고 단추는 쇄골 바로 아래까지 단정하게 채워져 있었다. 두 손은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고 그의 앞에는 인쇄된 A4 용지 2장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으며 그 옆에는 검은색 똑딱이 볼펜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서한은 종이봉투를 든 채 식탁 쪽으로 다가갔다. 남자친구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이를 꽉 물고 있는지 턱선의 근육이 미세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똑바로 향해 있었다. 그것은 좋은 일을 축하하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마치 부하 직원의 연말 인사 고과를 진행하려는 인사팀장의 얼굴에 가까웠다. 앉아. 미리 상의할 게 좀 있어. 그는 맞은편 의자를 향해 턱짓을 하며 2장의 서류를 2-3cm쯤 앞으로 밀어냈다. 서한은 의자를 빼고 앉았다. 무릎 위에 올려둔 종이봉투 너머로 유리병의 서늘한 냉기가 바지천을 뚫고 전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식탁 위의 종이 2장을 내려다보았다. 맨 위에는 굵은 고딕체로 검게 인쇄된 제목이 적혀 있었다. 결혼 후 재무 독립계약서. 글씨 크기는 표준 11포인트였고 줄 간격은 꽤 넓게 조정되어 있었으며 각 조항마다 명확하게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총 15개 조항이었다. 문서 맨 끝의 여백에는 갑과 을의 서명을 위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지장을 찍을 수 있는 동그라미 2개까지 친절하게 그려져 있었다. 서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검지손가락을 뻗어 종이 가장자리를 짚은 채 첫 줄부터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제1조, 양측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일방은 상대방에게 급여, 통장 및 재테크 계좌의 거래 내역 조회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양가 부모님의 용돈, 명절 축의금 및 생일 축하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공동생활 자금을 유용할 수 없다. 제7조, 공동생활비, 즉 수도 및 가스 요금, 관리비, 기본 식자재 구입비 등을 위한 공용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5일 이전에 양측은 1:1의 비율로 전액 입금해야 한다. 제9조, 혼인 후 부동산이나 고가의 고정자산을 매입할 경우 실제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지분을 명시한다. 제11조, 일상적인 가사노동은 공동생활을 위한 필수 의무로 간주하며 어느 일방의 경제적 기여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12조, 혼인 유지기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어느 일방도 혼인관계를 이유로 향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권의 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 서하의 시선이 제11조에 멈췄다. 가사노동은 경제적 기여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문구 위로 그녀의 눈길이 3번이나 머물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남자친구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오픈형 주방을 바라보았다. 싱크대 안에는 그가 어젯밤 먹고 남긴 라면, 냄비와 김치 접시 2개가 쌓여 있었고 그 위로는 말라붙은 붉은 고추기름띠가 둥둥 떠 있었다. 소파 등받이에는 그가 퇴근 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진 양말 3켤레가 걸쳐져 있었다. 지난 2년간의 동거 생활 동안 그녀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연구실을 나서 집으로 돌아왔고 수없이 소매를 걷어붙인 채 주방 세제로 저 기름때들과 씨름했으며 땀 냄새가 밴 양말들을 세탁기에 쑤셔 넣었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계약서로 눈을 돌렸다. 이 합정동 전셋집의 보증금은 4억 원이었다. 2년 전 계약 당시 그녀는 연구실에서 7년 동안 밤을 새우며 모은 전 재산에 어머니가 군산 고향에 있던 마당 딸린 낡은 집을 처분해 보태주신 돈을 합쳐 총 3억 2천만 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8천만 원은 남자친구가 냈는데
그중 5천만 원조차 그의 부모님이 노후 연금을 깨서 보태준 돈이었다. 서한은 종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쥐고 첫 장을 넘겼다. 뒷면은 새하얀 여백뿐이었다. 두 번째 장을 넘겨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앞면으로 덮고 손을 놓았다. 시선은 제목 맨 앞에 결혼 후라는 세 글자에 머물러 있었다. 펜던트 조명 아래서 시간은 느릿하게 흘러갔고 거실은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미세한 웅소리가 들릴 만큼 적막했다. 그녀는 무릎에 올려두었던 종이봉투를 들어 올려 그 안에 들어있던 청주를 꺼내 원목 식탁 위에 단단히 내려놓았다. 유리병 바닥이 식탁에 부딪히며 탁하는 짧고 맑은 소리가 났다. 이 결혼 안 해.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인턴들에게 연구실 안전수칙을 읽어줄 때처럼 높낮이도 떨림도 없이 차분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친구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두 손을 식탁에 올려둔 자세 그대로 눈을 약간 크게 뜬 채 약 5초 동안 서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짧게 헛웃음을 쳤다. 입꼬리가 위로 실룩 올라갔다가 이내 툭 떨어졌다. 너 또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냐? 그는 손을 뻗어 볼펜을 집어들며 엄지손가락으로 펜 뚜껑을 찰칵 눌렀다. 지난주에 회사 사람들한테 청첩장도 다 돌렸어. 너희 어머니 쪽 친척들, 외삼촌네 식구들도 KTX 예매까지 다 해놨는데 억지 부리지 말고 빨리 서명이나 해. 서한은 웃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의 한쪽 벽면은 커다란 옷장으로 꽉 차 있었다. 그녀는 맨 오른쪽 옷장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방진 커버가 정성스럽게 씌워진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2달 전 청담동의 한 수제 맞춤숍에서 그녀의 치수에 딱 맞춰 제작한 옷이었다. 이 웨딩드레스를 위해 그녀는 380만 원을 결제했었다. 그녀는 옷걸이 고리를 잡고 웨딩드레스를 꺼냈다. 비닐 소재의 방진 커버가 스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침대 쪽으로 걸어가 드레스를 옷걸이째 더블 침대 한가운데에 반듯하게 눕혀놓았다.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유품을 소중히 안치하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러운 동작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허리를 굽혀 침대 밑에서 24인치짜리 은색 여행용 캐리어를 끌어냈다. 지퍼를 열고 바닥에 활짝 펼쳤다. 그러고는 반대편 옷장으로 다가가 자신의 셔츠, 바지, 정장 재킷을 꺼내기 시작했다. 옷을 개키지도 않고 그대로 캐리어 안에 쑤셔 넣었다. 안방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다. 남자친구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캐리어와 침대 위에 웨딩드레스를 보고는 순식간에 얼굴빛이 변했다. 너 미쳤어? 당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고작 종이 한 장 때문에? 이럴 일이야? 이건 다 우리가 나중에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재무설계사들도 친형제간의 돈 계산은 철저히 하라 하고 부부 사이에 돈줄이 투명해야 오래간다고 했다고. 서한은 서랍에서 양말 몇 켤레를 움켜쥐어 캐리어에 던져 넣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싸울 일 없을 거야. 그녀는 캐리어의 버클을 채우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우리에겐 나중이라는 게 없을 테니까. 그날 밤 서한은 은색 캐리어를 질끌고 회사 근처 서초동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했다. 방은 12층에 있었고 도로 쪽을 향해 있어서 창밖으로 희미한 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방의 메인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침대 머리맡에 독서등만 눌러 켰다. 캐리어는 현관에 덩그러니 세워둔 채 열어보지도 않았다.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은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긴 통화 연결음이 이어졌다. 뚜뚜. 7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다. 서하야, 이 시간에 웬일이대? 저녁은 묵었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구수한 전라도 억양이 묻어났고 배경으로는 텔레비전 주말 연속극 소리가 들려왔다. 서한은 호텔방 바닥에 깔린 검붉은 카페트 무늬를 내려다보며 바싹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엄마, 나 결혼 취소했어. 결혼 안 해.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드라마 소리가 순식간에 줄어들었다.
누군가 급하게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안 하다니, 그게 뭔 헛소리여.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말이 빨라졌다. 서하야, 시방 뭔 소리다냐? 사회자 잔금도 지난주에 다 치렀고 네 외삼촌은 모레 KTX 타고 올라오신다는데 둘이 싸우기라도 한겨? 살다 보면 다 부딪히고 사는 건디 말다툼 좀 했다고 다짜고짜? 그 사람이 나한테 계약서 하나를 쓰라고 하더라. 서하가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다. 고요한 호텔방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번 돈은 내 거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거라는 거야. 그런데 집안일은 전부 내 몫이고 자기네 부모님 노후 자금은 자기가 되고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은 내가 되래. 집 사는 돈도 땅 낸 비율만큼만 나누자고 하고 전화선 너머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서하는 스마트폰을 귀에 바짝 붙인 채 남은 한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둥글게 말려들었고 동그랗게 다듬어진 손톱이 손바닥 피부를 꾹 누르며 하얗게 반달 자국을 남겼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아까보다 훨씬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였고 사투리 억양도 거의 사라져 있었다. 그럼 내려와라.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군산집은 팔았지만 엄마가 내 이모네 집에 내가 쓸 방 하나 치워놨어. 언제든 좋으니까 그냥 내려와. 서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쇠맛이 희미하게 번질 때까지. 그리고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아침부터 스마트폰의 메신저 앱이 미친 듯이 알림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첫째 날에는 알림음이 연발 사격처럼 쏟아졌다. 너 지금 장난해? 집만 쏙 뺏어나가면 다야? 결혼식 취소하면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줘야 하는지 몰라. 웨딩홀 계약금 500만 원. 그거 우리 엄마가 입에 풀칠하며 모은 돈이야. 너 태도가 그게 뭐야? 서하는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화면에 끝없이 떠오르는 말풍선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전원 버튼과 볼륨 낮춤 버튼을 동시에 눌러 그 메시지들을 모조리 캡처했다. 둘째 날이 되자 메시지의 어조가 바뀌었다. 내가 각자 돈 관리하자고 한 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였어. 요즘 재테크 유튜브 보면 다 부부 재무 독립이 대세라고 해. 너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어? 이건 이성적인 계획인데 대체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전화 좀 받아. 우리 대화로 풀자. 서하는 여전히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 갤러리 앱을 열고 새 앨범을 만들어 이틀 동안 캡처한 사진들을 전부 그곳으로 옮겼다. 앨범의 이름은 증거라고 저장해 두었다. 셋째 날 메신저 알림음이 다시 울렸다. 너 끝까지 안 들어오면 지난 몇 년간 정이고 뭐고 얄짤없을 줄 알아. 그 전셋집 계약서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보증금 문제는 법정에서 가리자. 서하는 이 메시지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에 3초 정도 띄워두었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면을 캡처했다. 그러고는 그 대화방의 알림을 꺼버렸다. 일주일 뒤 토요일. 원래대로라면 여의도의 한중형 웨딩홀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려야 할 날이었다. 오전 10시 서하는 하얀 연구용 가운을 입은 채 회사의 무균 실험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항온기에서 갓 꺼낸 배양 접시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다. 환풍기 배기팬이 돌아가는 일정한 백색 소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 켜졌다. 대학 동기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이었다. 서하 결혼식이 오늘 맞지? 다들 몇 시쯤 도착해? 여의도 어느 홀이라고 했더라? 위치 좀 찍어줄 사람. 서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지만 대화창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화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 스테인리스 실험대 위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그녀는 피펫을 집어들고 다시 배양 접시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날 그녀는 밤 11시가 넘도록 연구실에만 박혀 있었다. 회사를 나와 호텔로 걸어가는 길에 그녀는 하얀 백열등이 켜진 편의점을 지나쳤다. 문을 밀고 들어가 냉장고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가장 싼 참치 마요네즈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다. 주류 코너로 가서 초록색 병 소주도 한 병 꺼냈다. 계산대에 서자 점원이 능숙하게 바코드를 찍었고 기계에서 띡 하는 소리가 났다. 호텔로 돌아온 서한은 메인 조명을 켜지 않았다. 그녀는 커튼을 걷어내고 방 안에 있던 1인용 소파를 통유리창 앞쪽으로 끌어당겼다. 창밖으로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는 서초동의 빌딩 숲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들이 보였다. 그녀는 삼각김밥의 비닐 포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냉장 보관되어 있던 밥알은 딱딱했고 참치 마요네즈 특유의 맛이 입안에 훅 퍼졌다. 소주병 뚜껑을 비틀어 연 그녀는 잔도 없이 병째로 입에 대고 한 모금 넘겼다. 독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며 위장이 타는 듯한 쓰라림이 올라왔다. 김밥 한 입, 소주 한 모금. 반쯤 먹었을 때쯤 그녀의 씹는 동작이 뚝 멈췄다. 손에 쥔 비닐 포장지가 바스락거렸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툭 떨어졌다. 따뜻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지 않고 딱딱해진 밥알을 기계적으로 계속 씹었다. 그 남자 때문에 후회되는 것도 아니었고 결혼식이 무산된 것이 슬퍼서도 아니었다. 그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모습을 바라보던 중 여기까지 오면서 정작 너무 힘들다고 기대어 올 수 있는 사람, 주저없이 전화 걸어 하소연할 번호 하나조차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합정동 전셋집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결혼식이 취소된 후 남자친구는 지난 며칠 동안 친척과 지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축의금을 돌려주고 식장을 취소해야만 했다. 그의 어머니인 김순자 여사는 오늘 아침 일찍 대전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김순자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구두를 신은 발로 거실까지 직진했다. 휑해진 집 안을 한번 쓱 둘러본 그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아들을 향해 대뜸 첫마디를 쏘아붙였다. 그 여자 전세 보증금 어쩔 거요? 짐 싹 빼고 나갔다며. 그 큰돈까지 홀랑 빼가는 거 아니요?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남자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며칠 내내 친척들의 쏟아지는 질문 세례와 웨딩홀 위약금 문제에 시달리느라 정작 가장 치명적인 이 문제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서하가 당장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서거나 그녀가 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을 당장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는 땡전 한 푼 내어줄 능력이 없었다. 계약서는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돈은? 돈은 어떻게 보냈는디? 김순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다그쳤다. 그는 다급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은행 앱을 켰다.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한번 틀리기까지 했다.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체 내역 조회 화면으로 들어갔다. 그는 달력을 2년 전 전세 계약을 하던 그날로 되돌렸다. 화면이 몇 초간 로딩되더니 선명하고 확실한 기록 한 줄이 떠올랐다. 출금자 윤서하, 입금자 강동혁. 금액은 3억 2천만 원. 송금 메모란에는 합정동 전세 보증금이라고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남자의 두 눈이 그 숫자들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3억 2천만 원 우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였다. 스마트폰을 쥔 그의 오른손이 제멋대로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휴대폰 모서리가 유리 탁자에 부딪히며 탁탁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별 후 3주째가 되던 날. 서하는 합정동 전셋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전 남자친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대학 동문이 소개로 재산분할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수요일 점심시간. 서하는 회사 구내식당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판 위에는 생선구이 두어 토막과 미역줄기 볶음이 놓여 있었다. 막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집어 올리려는 찰나 탁자 위에 스마트폰이 지잉하고 울렸다. 변호사가 PDF 파일로 보내온 예비 재산 조사 보고서였다. 서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파일을 열었다. 보고서의 첫 몇 장은 그저 그런 부동산 정보와 명의로 된 예금 잔고 내용뿐이었는데 액수가 형편없었다.
화면을 위로 쓸어 올려 부채 현황 명세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부채 현황 명세. 대출기관은 모 시중은행이었고 대출 종류는 개인 신용 대출이었다. 금액은 6천만 원. 대출 일자는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이었다. 허공에 떠있던 서하의 젓가락이 완전히 멈춰섰다. 6천만 원. 서하의 머릿속이 비상사태처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남자의 한 달 월급은 340만 원이었다. 세금 떼고 사대 보험 떼고 매달 공용생활비 통장으로 꼬박꼬박 이체해야 하는 월세와 관리비, 생활비 분담금을 빼고 나면 그가 온전히 쥘 수 있는 순수 용도는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80만 원을 넘기 힘들었다. 그런데 대출 일자가 8개월 전이라고? 그때는 양가 부모님이 서울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던 시기였다. 월급 340만 원을 받는 예비 신랑이 갑자기 6천만 원짜리 신용대출을 받아서 대체 어디에 썼단 말인가? 서하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고 차갑게 식어버린 생선구이를 응시했다. 지난 8개월 동안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160만 원이 훌쩍 넘는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꿨다. 회사 연말 송년회에서 우수사원 표창을 받을 때 입어야 한다며 짙은 남색의 고급 맞춤 정장을 한 벌 뽑아왔다. 그리고 한 달에 꼭 두세 번씩은 팀 회식이라는 핑계를 대며 새벽이 3시가 다 되어서야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며 합정동 집으로 기어들어 오곤 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새로운 매개체 약물의 특허 데이터를 정리하느라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훗날 결혼식 비용에 보태고 혼수 가구를 하나라도 더 사기 위해 10,000원짜리 배달 음식 하나 시켜 먹는 것조차 벌벌 떨었다. 그날 오후 변호사는 합법적인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그 6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과 연동된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를 확보해 추가 자료로 보내왔다. 서하는 자기 자리에 앉아 30페이지가 넘는 결제 내역 엑셀 파일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운로드했다. 파일을 열고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렸다. 화면을 빼곡하게 채운 숫자와 가맹점 이름들 사이로 유독 눈을 찌르는 결제 내역 하나가 튀어나왔다. 가맹점명 청담동의 모 고급 일식당. 결제 금액은 적게는 25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선. 결제 빈도는 매월 2회에서 3회. 서하는 스마트폰의 일정관리 앱을 켰다. 달력을 지난 몇 달 전으로 넘겨가며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힌 결제 일자와 자신의 다이어리에 빨간색으로 야근이라고 적힌 날짜를 하나씩 대조해 나갔다. 3월 14일 30만 원 결제. 그날 밤 11시 그녀는 연구실에서 반려된 테스트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었다. 4월 20일 28만 원 결제. 그날 그녀는 원심불리기 고장으로 꼬박날을 세우며 눈을 붙이지 못했다. 5월 9일 35만 원 결제. 서울에 물폭탄이 쏟아지던 그날 그녀는 38도까지 끓어오르는 열을 무릅쓰고 해열제 2알을 삼켜가며 모니터 앞에서 코딩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 신용카드가 청담동에서 긁히던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서하는 서초동 연구실에서 배양 접시와 데이터 그래프를 부여잡고 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우스 휠이 다시 아래로 굴러가더니 3개월 전에 어느 기록에서 멈췄다. 서하는 등골에 솜털이 쭈뼛서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가맹점명 신사동의 최고급 주얼리 브랜드 매장. 결제 금액 187만 원. 은행 전산망의 적요란에는 단 4글자가 몹시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기념일 선물. 그녀는 주얼리 따위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 380만 원짜리 맞춤 웨딩드레스 예약금도 자기 카드로 긁었고 식장에서 교환하려던 심플한 백금 커플링도 여전히 보석함 속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사실은 그녀와 그 남자가 교제를 시작한 기념일은 9월이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 결제 내역의 날짜는 6월이었다. 모든 진실이 완벽하게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별 후 5주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그날 저녁 무렵 서하는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메신저 알림이 하나 떴다.
발신자는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 후배였던 한수빈이었다. 수빈은 졸업 후 전공을 살리지 않고 강남의 꽤 큰 미용실에서 수석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었다. 언니, 지금 바빠요. 이걸 연희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진짜 엄청 고민했는데 그래도 당사자인 언니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곧바로 사진 2장이 연달아 전송되었다. 서한은 첫 번째 사진을 눌러보았다. SNS 캡처 화면이었다. 계정 아이디는 J_러블리_93이라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었다. 사진 속에는 어떤 여자의 손이 찍혀 있었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끝에는 화려한 프렌치 네일아트가 장식되어 있었고 약지에는 자잘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배경은 다소 어두웠지만 고급 일식당 특유의 원목바 테이블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옆에는 얼음을 띄운 달콤한 매실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사진 아래 달린 짤막한 해시태그 문구에는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들의 200일. 서한은 즉시 메신저 앱을 닫고 스마트폰의 소셜미디어 앱을 실행했다. 검색창에 방금 본 그 아이디를 그대로 입력했다. 계정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 공개 상태였다. 그녀는 프로필을 눌러 들어가 화면을 아래로 내리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시선은 화면 위를 빠르게 훑었다. 그녀는 3개월 전에 게시물 하나를 찾아냈다. 짧은 동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똑같이 프렌치 네일아트를 한 그 손이 짙은 남색의 벨벳 보석 상자를 열고 있었다. 상자 뚜껑에는 신사동에 있는 그 주얼리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영상의 배경음악으로는 달콤한 유행가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화면을 넘기다 4개월 전에 어느 토요일 게시물에서 멈췄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의 배경은 롯데월드의 밤, 조명이 환하게 켜진 회전 목마였다. 사진 속 여자는 긴 웨이브 머리를 한 채 어느 남자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있었다. 그 남자는 짙은 남색 맞춤 정장을 입고 한 손으로는 여자의 허리를 감싼 채 렌즈를 향해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한은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꼬박 30초 동안 쳐다보았다. 그날 합정동 집에는 물이 새서 그녀가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배관을 수리했었다. 그녀는 전화로 그 남자에게 일찍 들어와서 도와줄 수 없겠냐고 물었었다. 전화기 너머 남자의 말투는 짜증으로 가득했었다. 내가 말했잖아. 회사에서 갑자기 야근해야 한다고. 프로젝트 오픈이라 다들 밤새우는데 내가 어떻게 빠져? 서한은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 구석에 있는 스테인리스 개수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가장 세게 틀었다. 차가운 수돗물이 콸콸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물을 움켜쥐어 그대로 얼굴에 끼얹었다. 10월이라 수온이 이미 꽤 낮았고 서늘한 기운이 피부를 타고 스며들어 그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핸드타월을 한 장 뽑아 얼굴에 대고 물기를 닦아냈다. 고개를 들어 개수대 위에 걸린 작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에어컨이 켜진 방에 오래 있던 탓에 입술은 조금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번뜩이게 빛났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메신저 앱을 열고 변호사의 대화창을 찾았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두드렸다.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다. 변호사님, 전세 보증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의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교제 및 약혼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기만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함께 착수해주세요. 그 6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중에서 내연녀에게 쓴 돈이 얼마인지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계산하고 싶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증거로 보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결혼 후 재무독립계약서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 보전 처분을 신청해주세요. 메시지 전송이 완료되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다시 작업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모든 일의 앞뒤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녀를 황당하고 어이가 없게 만들었던 그 더치페이 계약서는
재무설계사가 조언했다는 재무독립도 아니었고 부부싸움을 막기 위한 선진적인 가치관 따위도 결코 아니었다. 그 남자가 굳이 결혼식 일주일 전에 그토록 가혹한 조건의 계약서를 억지로 인쇄해서 그녀에게 서명을 강요했던 이유는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며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혼 후 서하의 월급은 온전히 서하가 관리하게 하여 생활비를 내고 번듯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월급은 정당하게 아내의 통장 검사를 피해서 그 남몰래 끌어다 쓴 빚을 계속 갚아나가고 청담동에 가서 고급 일식을 먹고 그런 기념일 선물을 사다 바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부부 재산 분쟁 같은 게 아니었다. 그가 진짜로 두려웠던 것은 결혼 후 아내가 된 서하가 급여 통장을 보자고 요구하는 순간 그 6천만 원이라는 썩어 빠진 빚더미와 비밀 계정 속의 행적들이 꼬리를 밟힌 쥐새끼처럼 빼도 박도 못하게 들통나는 것이었다. 서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천천히 온기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성큼성큼 실험대 쪽으로 걸어갔다. 이제 더 이상의 눈물은 필요 없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셈을 치르는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 프린터가 공증도장이 찍힌 마지막 종이를 토해냈다. 변호사는 결혼 후 재무독립계약서 원본과 6천만 원짜리 신용대출 내역서, 30페이지에 달하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사진 캡처본들을 항목별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는 더블 클립으로 이 서류들을 단단히 고정하고 각각 두툼한 누런 봉투 3개에 나누어 담았다. 한 분은 보관용이고 한 분은 의뢰인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한 분은 요청하신 대로 어머님 댁으로 우편 발송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탁자 너머로 밀어주며 말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최고서는 이미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기한은 30일입니다. 31일째부터는 미반환 금액에 대해 연 5%의 법정이자가 가산됩니다. 만약 그래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즉시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그 사람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겠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직한 서류 봉투를 받아 핸드백 안에 챙겨 넣었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변호사가 건넨 미지근한 물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녀는 그 남자를 찾아가 따지지도 않았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그 여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으며 지인들이 있는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 충분한 이 증거들을 손에 쥐고서도 지극히 차분한 모습으로 회사로 복귀했다. 이별 후 7주차 평일, 서하는 새로운 매개체 약물의 데이터 분석 작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녀는 팀 소속 주니어 연구원 3명과 함께 4일 연속으로 연구실의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다. 새벽 3시, 흉후드의 배기팬이 일정한 소음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마지막 실험 데이터를 논문 그래프에 기입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다. 신형약물 매개체에 관한 이 논문은 곧바로 한국화학공학회의 연간 핵심 학술지로 투고되었다. 같은 시각 합정동 아파트. 남자는 우체부가 배달해준 붉은 소인이 찍힌 내용 증명을 받아 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다. 3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그는 3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도저히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그 6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은 매달 이자와 최소 원금만 갚아도 월급의 3분의 1을 갉아먹었다. 게다가 결혼식 취소로 웨딩홀에서 500만 원의 계약금을 떼었고 친척들이 미리 챙겨준 축의금 몇 건도 아직 돌려주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미친 듯이 서하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서하야, 우리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부탁이야. 보증금 문제는 다시 얘기해보면 안 될까? 몇 달만 시간 좀 줘. 대출 알아보고 올게. 너 정말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어야 해? 30일 만에 내가 어떻게 그 큰 돈을 구해. 모든 메시지 옆에는 숫자 1이 사라지며 읽었음을 나타냈지만 답장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8주차 수요일 오후 반차를 내고 곧장 서초동 태성바이오 제약회사 건물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평소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지하철에서 내내 시달린 탓에 등에는 이미 땀 자국이 선명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두 손을 대리석 상판에 짚고 말했다. 핵심 연구팀의 윤서하 수석님을 뵈러 왔습니다. 저는 그분 친구입니다.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데스크 직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쓱 훑어보더니 내선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 나눈 뒤 수화기를 내려놓은 직원은 표정 없는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윤수석 연구원님께서 모르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바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전화해서 오늘 꼭 만나야 한다고 전해주세요. 선생님. 우데스크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고 손은 이미 보안 호출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다. 여기서 계속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시면 건물보안 요원을 불러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남자는 입을 벌렸다가 목구멍으로 억눌린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몸을 돌려나가려 했다. 그때 로비 한쪽 벽면에 장식된 기업 명예의 전당으로 시선이 향했다. 핵심 연구개발팀 명단의 두 번째 자리에 서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단정한 하얀 가운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묶은 채 가슴에는 수석 연구원이라는 금속 명찰을 달고 있었다. 사진 아래의 소개란에는 그녀가 참여한 국가급 특허 프로젝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제자리에 서서 그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매일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는 그녀를 보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았으며 급여 통장의 돈을 정확한 날짜에 공용 계좌로 이체하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공부밖에 모르는 삶의 재미라고는 쥐뿔도 없는 답답한 여자라고만 여겼다. 그런데 그녀가 하얀 가운을 입고 저렇게 빛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9주차 학회로 투고했던 그 논문이 공식적으로 게재 승인을 받았다. 한편 대전에서는 남자의 어머니 김순자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절망 섞인 울음소리에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서하 어머니의 군산집 주소를 알아내어 이른 아침 전라도행 시외버스에 올랐다. 군산시의 한 낡은 주택가. 서하의 어머니 박영숙은 거실 교자상 앞에 앉아 철 지난 옷가지들을 개키고 있었다. 그때 문밖에서 다급하게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영숙이 다가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저렴해 보이는 과일 상자를 든 김순자가 눈시울이 시뻘개진 채 서 있었다. 박영숙의 얼굴을 보자마자 김순자는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과일 상자를 현관에 팽개치고는 거실의 장판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뒷목을 잡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사돈어른, 제발 우리 집 좀 살려주쇼. 김순자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천장을 뚫을 듯 울렸다. 우리 동혁이가 멋에 씌어서 서하 속을 썩인 모양인데. 아, 젊은 애들 연애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파혼했다고 쳐도 서하가 이렇게럼 독하게 굴면 쓰나. 31만에 3억 2천을 내놓으라니 거기다 이자 5%까지 쳐서 달라니 이건 우리 식구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니여. 박영숙은 제자리에 선 채 손을 내밀어 부축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의 오열에 당황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문을 열 때 잠시 스쳤던 놀란 기색은 순식간에 섬뜩하리만치 차분한 표정으로 가라앉았다. 사돈어른이라는 소리 앞으론 입 밖에도 꺼내지 마쇼. 박영숙이 무심한 투로 한마디 내뱉고는 몸을 돌려 거실장 쪽으로 걸어갔다. 김순자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냈다. 우리 집 그 쥐꼬리만 한 노후 자금도 죄다 그 전셋집에 쏟아부었단 게요. 동혁이는 지금 밥 한 술 못 뜨고 매일 여기저기 엎드려 빌면서 돈 융통하러 다니고 있구만. 서하도 배울 만큼 배운 애가 돈 문제로 어찌 이리 매정하게 구는가. 박영숙은 서랍을 열어 3일 전 서울에서 우편으로 도착한 그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김순자 앞으로 다가가 교자상 곁에 앉은 뒤 봉투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상위에 가지런히 펼쳐놓았다. 사정 봐달라는 소리 하기 전에
이것부터 봅소. 박영숙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고 전라도 특유의 묵직한 억양이 실려 있었다. 김순자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상위로 시선을 내렸다. 맨 위에는 은행 대출 내역서가 있었다. 이거 당신 아들이 8개월 전, 그러니까 양가 상견례 마치자마자 몰래 뚫어놓은 6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 내역이요. 박영숙이 종이 위의 숫자를 가리켰다. 한 달에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갑디다. 김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 그건 우리 동혁이가 결혼 준비하려고 그랬거나 아님갸들 살림살이에 보태려고 투자라도. 박영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30페이지에 달하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였다. 이건 그 대출금으로 카드값 메운 기록들이고 박영숙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짚어 내려갔다. 청담동에 있는 최고급 일식당. 3월 14일 30만원, 4월 20일 28만원, 5월 9일 35만원의 카드가 긁히던 이 밤마다 우리 딸녀는 연구실에서 피똥 싸며 야근하고 있었소. 김순자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두 눈은 결제 가맹점 이름들에 못 박혀 있었다. 목구멍에서는 컥컥하는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박영숙은 세 번째 서류를 빼들었다. 주얼리 매장의 결제 기록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여자 손이 찍힌 캡처 사진이었다. 187만 원짜리 액세서리. 소셜미디어에 200일 기념일이라고 자랑질하는 딴년한테 사다 바쳤소. 마지막으로 박영숙은 롯데월드 회전 목마 앞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과 그 15개 조항이 적힌 결혼 후 재무독립계약서 원본을 김순자 눈앞에 나란히 놓았다. 대개 아들은 밖에서 대출금으로 딴년 스폰 노릇한 것도 모자라 내 딸한테는 이따위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강요했소. 이 박영숙의 시선이 비수처럼 김순자의 얼굴에 꽂혔다. 계산 한번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내 딸이 번 돈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명절마다 댁들한테 한우 세트 보내라 하고 자기가 번 돈은 생활비 통장에 넣을 거 빼고 나면 딱 그 대출빚 갚고 그년한테 반지 사줄 돈이 나오니께 거실 안은 무덤처럼 적막해졌다. 벽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김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 롯데월드 사진을 집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려 야른 종이장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 종이가 그녀의 손끝에서 바스락거렸다. 사돈 어른,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요? 우리 동혁이가 그럴 리가. 가쇼의 박영숙이 말을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서 그 머리 굴린 놈한테 똑똑히 전하셔. 30일 하루라도 더는 못 기다려. 하루라도 늦으면 법원에서 그 전셋집 문짝에 빨간 딱지 붙일 것이고 10원 한 장이라도 비면 이 서류들이 그 회사 사내 게시판에 도배될 거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짐승도 이따위 짓은 안 하오. 김순자는 더 이상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서 기어 일어나 현관에 팽개쳤던 과일 상자도 챙기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대문을 빠져나갔다. 10주 차. 남자는 결국 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지연 이자까지 지불하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유일한 자산, 할부로 산 국산 중형차를 팔아치웠다. 중고차 딜러는 그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걸 귀신같이 눈치채고 가격을 후려쳐 결국 1,800만 원이라는 헐값에 넘겨야 했다. 남은 할부금을 청산하고 나니 그의 수중에 남은 돈은 고작 400만 원뿐이었다. 그는 대전 본가 거실에 무릎을 꿇고 빌어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 자금인 8천만 원짜리 예금 통장마저 깨게 만들었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는 이자가 살인적인 제2금융권 두 곳에서 한도 끝까지 신용대출을 당겨 겨우 메웠다. 4억 원짜리 합정동 전셋집은 계약을 중도에 파기한 탓에 집주인이 자비 없이 10%의 위약금을 떼어갔다. 이사를 하던 날 서울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남자는 포장 이사를 부를 돈도 없었다. 편의점에서 주워온 박스 몇 개에 자기 옷가지와 잡동사니를 쑤셔넣고 가장 싼 용달차를 불러 신림동의 어느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보증금 없이 월세 45만 원 후 2평 남짓한 방에는
1인용 침대 하나와 벽에 붙은 좁은 책상 하나가 들어차 있을 뿐이었다. 화장실은 층마다 공용으로 써야 했고 복도에는 싸구려 컵라면 냄새와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습기가 1년 내내 가시지 않았다. 그는 가장 무거운 종이 상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따라 5층으로 기어 올라갔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뚝뚝 떨어졌고 종이 상자 바닥은 빗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져 있었다. 4층 반쯤 올라갔을 때 바닥에 테이프가 북 뜯어지는 소리가 났다. 와르르. 상자 안의 책, 잡동사니, 옷걸이들이 온통 흙탕물 범벅인 시멘트 계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계단에 우두커니 선 채 널브러진 물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중에는 유리 액자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그와 서하가 제주도에서 찍은 커플 사진이 들어 있었다. 액자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며 유리가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났다. 더러운 빗물이 그 틈으로 스며들어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이 물 얼룩에 번지며 점점 흐릿하게 지워져 갔다. 그는 천천히 쪼그려 앉아 흙탕물 바닥 위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억눌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다. 시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갔다. 1년 후 태성바이오 제약회사는 서하가 속한 프로젝트 팀을 위해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녀가 이끄는 팀이 개발한 신형 약물 매개체 기술이 국내 독점 특허를 무사히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형 제약회사와 거액의 기술 제휴 및 이전 계약까지 체결한 것이다. 축하 파티 장소는 청담동의 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예전에 서하라면 길을 지나다 메뉴판만 슬쩍 봐도 분에 넘친다고 여겼을 그런 곳이었다. 긴 식탁 위에는 새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크리스탈 와인잔이 은은한 조명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샴페인 잔을 든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쭉 둘러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잔은 우리 윤서하 수석을 위해 특별히 건배하고 싶습니다. 본부장이 잔을 높이 들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하 수석은 우리 태성바이오 제약이 설립된 지 20년 만에 탄생한 최연소 수석 연구원입니다. 동시에 최초의 여성 수석 연구원이기도 하죠. 이 특허는 윤 수석이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바친 수많은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주변에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서하는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들고 가볍게 목례하며 답했다. 그녀가 막 샴페인을 마시려던 찰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아주 짧은 진동과 함께 번쩍 켜졌다. 그녀가 시선을 내렸다.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서하야, 축하해. 경제 뉴스에서 너희 회사 기사 봤어. 내 이름도. 내가 참 자랑스럽다. 서하는 화면에 뜬 그 문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감정의 동요 따위는 전혀 없었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화면이 바닥을 향하게 엎어두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와인잔을 치켜들며 옆자리의 동료와 가볍게 짠하고 부딪힌 뒤 잔에 담긴 샴페인을 단숨에 비워냈다. 그 문자 메시지에는 끝끝내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시 반대편 신림동의 그 고시원 방 안에서 남자의 인생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제2금융권의 살인적인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다. 매달 340만 원의 월급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을 떼고 나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대략 280만 원 남짓이었다. 월급이 들어오는 첫날, 은행 전산망은 귀신같이 180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빼내갔다. 45만 원짜리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면 그의 손에는 달랑 55만 원이 남았다. 이 알량한 돈으로 한 달치 교통비와 통신비를 내고 회사에서 도저히 빠질 수 없는 회식비까지 버텨내야만 했다. 그는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처절하게 계산기를 두드렸다. 점심시간이면 회사 근처에 8천 원짜리 식당 대신 편의점을 돌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할인 도시락을 찾았고 점심식 때는 악착같이 3,500원 안팎으로 통제했다. SNS에서 반지를 자랑해 대던 그 J_러블리_93은 그가 고시원으로 쫓겨 들어간 지 3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당시 수없이 많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이 잠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돌아온 답장은 몹시도 짧았다. 오빠,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 메시지를 끝으로 그녀는 그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지금 이 순간 그는 2평짜리 좁은 방의 1인용 침대에 걸터앉아 방금 뜨거운 물을 부은 싸구려 컵라면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얇디얇은 합한 벽 너머로 옆방 거주자의 묵직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에 뜬 뉴스 푸시 알림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태성바이오 제약기술 혁신, 핵심 연구개발팀 업계에 이목 집중. 기사에 첨부된 사진 속에서 서하는 팀의 정중앙에 서서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고 눈부신 눈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벼랑간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벽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스마트폰이 싸구려 장판 바닥에 나뒹굴었고 액정은 수십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곧바로 옆방 벽에서 쾅쾅쾅 하고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며 험악한 고함이 날아들었다. 야, 한밤중에 돌았냐. 조용히 좀 안 해. 남자는 움찔하며 손을 거두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얼굴을 파묻었다. 숨막히게 좁은 방 안에는 컵라면에 싸구려 인공 향료 냄새만이 공기 중에 진동하고 있었다. 2년 후 경기도 분당구 햇살이 눈부시게 좋은 어느 오후 서하는 지난 2년간 차곡차곡 모은 특허 보너스와 프로젝트 인센티브에 자신의 원래 예금을 더해 분당구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등기 이전 수속을 모두 마친 날 그녀는 홀로 구청 정문을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투명한 클리어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빳빳한 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다. 구청 앞 광장에 있는 나무 벤치로 다가가 앉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등기부등본을 빼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 위의 표를 따라 아래로 미끄러지다가 소유권자란에 멈춰섰다. 그 널찍한 칸 안에는 어떠한 비율 분할도 어떠한 지분 설명도 덧붙여져 있지 않았다. 아주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단 3글자만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윤서하.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다. 엄마의 서하는 멀리 보이는 가로수들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집 샀어. 방금 서류 다 끝났어. 전화선 너머의 박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고 물을 따르는 듯한 배경음이 들려왔다. 내 이름으로 올렸어. 서하의 엄지손가락이 종이의 가장자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내 이름 하나만. 100% 내 집이야?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고요했다. 이윽고 박영숙 특유의 진한 전라도 억양이 섞인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서하, 애썼다. 서하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시울은 단 한치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통화를 종료하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은 뒤 온전한 자신의 것인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소중하게 챙겨 넣었다. 고개를 들어 분당의 새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초가을의 바람이 광장을 불어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는 더 이상 합정동 지하주차장의 퀴퀴한 매연 냄새도 아니었고 연구실에 1년 내내 배어있던 소독약 냄새도 아니었다. 공기는 아주 맑고 투명했으며 기분 좋게 달콤하고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3년 후의 어느 가을, 서울의 단풍이 이미 붉게 물든 무렵이었다. 서하는 새로 뽑은 자신의 차를 몰고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홍대 근처에서 열리는 업계 세미나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다. 차가 합정동 구역에 접어들었고 그 옛날에 익숙한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앞쪽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그녀는 무료하게 고개를 돌려다기는 스티어링 휠 너머로 길가 인도 쪽을 바라보았다.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원래라면 딱 맞았을 회색 패딩 점퍼가 지금은 헐렁하게 몸에 매달려 있었고 점퍼 밑단에는 자잘한 보풀들이 잔뜩 일어나 있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용 하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삼각김밥 2개와 가장 싼 생수 1병이 들어있는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가을바람이 너무 거센 탓에 몇 번을 시도해도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다. 신호등이 2번 깜빡이더니 초록불로 바뀌었다. 서한은 시선을 거두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았다. 엔진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차는 미끄러지듯 매끄럽고 빠르게 그 교차로를 빠져나갔다. 그녀는 실내 룸미러를 슬쩍 훔쳐보았다. 거울 속에서 회색 패딩을 입고 비닐봉지를 든 그 그림자는 서울 10월에 붐비는 인파 속으로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뒤따라 밀려드는 차들에 완전히 가려져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카오디오의 전원을 켰다. 라디오에서는 마침 경쾌한 리듬의 옛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한은 전주의 멜로디를 따라 가볍게 흥얼거렸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다. 상대방을 비웃는 냉소도 아니었고 온갖 풍파를 겪고 난 뒤에 씁쓸한 웃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홀가분하고도 지극히 평범한 미소였다. 마치 서랍장 구석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어진 열쇠를 발견했을 때 지을 법한 그런 표정. 한때 그녀를 올감했던 그 문은 그녀의 피땀 어린 노력을 낱낱이 계산하려 들었던 그 빌어먹을 계약서와 함께 그녀의 손에 의해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지 오래였다. 차 안 가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그녀는 두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쥔 채 서울의 오후 햇살을 정면으로 받으며 앞으로 시원하게 뻗은 길을 향해 계속 차를 몰았다.